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고 복습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수문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의원,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하남갑에서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가 그제 확정이 됐죠. 그제. 네네. 바로 국민의힘 이용 의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전사 대 호위무사의 대결이 성사된 셈입니다. 요 대결 구도는 마음에 드세요? 뭐 그렇게 언론이 뽑았다면 뭐 그런 관전 포인트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뭐 저는 상대 후보를 신경 쓰지 않고요. 어. 추진력과 경험 이런 걸 살려서 국정 아젠다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저의 장점을 부각하는데 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뭔가 요 부분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역시 3대 위기 5대 실정으로 저는 요약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3대 위기라는 건 민생 위기, 평화 위기, 민주주의 위기이고요. 이 세 위기를 우리는 한꺼번에 겪고 있는 심각한 상태.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5대 실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수건 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이죠. 이 5대 사건은 이 검찰 정권이 그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이 하명기관으로 삼아서 하청기관으로 삼아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 외압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또 이 최수건 상병에 대한 책임자에 해당하는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려서 조사 자체를 불능에 빠뜨린 거죠. 이런 실정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대한민국을 건지기 위해서 심판 대열에 나서실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역시 정권 심판론 이 부분 좀 네,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네,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요 얘기를 좀 이어가 봐야겠네요. 네.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더 강한 캐치프레이즈로 더 강한 맛이다라고 외치면서 나온 당이 조국혁신당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한편으로는 저는 그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민주당이 역풍분다라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좀 미적거리고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한 면도 많습니다. 어.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검찰 쿠데타를 제때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는 실책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지적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저는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해서 그 검찰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러나 또 민주당은 주권 정당으로서 민생, 경제, 외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그 공약을 넓게 깔지만 네.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그 조국 혁신당의 탄생은 양쪽을 다 대형은 넓게 깃발은 높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형세를 마련했다. 기세를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악재냐 호재냐를 놓고도 뭐 평론가들 전문가들은 좀 분분하더라고요. 민주당한테. 왜냐면은 네. 연합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네네. 민주당의 비례정당이죠. 네네. 그쪽에 지금 이 지지율을 뭐 가져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조국 혁신당이 전체적으로 네네네. 놓고 보면은. 근데 이른바 이제 뭐 조국의 강 이런 것들이 늘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대선 때부터. 네. 그런 것과 민주당이 또 엮여버리게 되면 그런 프레임에 그럼 이게 네.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뭐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의 강인이 뭐니 다 조를 붙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아까 3대 위기, 5대 실정의 늪에 빠졌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진실은 조국의 강이 문제가 아니었고 검찰 쿠데타였고 결국은 윤석열의 이 늪에 우리가 허우적거리구나. 대한민국이 여러 지표, 경제 지표나 민생 지표나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역대급으로 역진하고 있고 추락하고 있구나를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실제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네. 그래서 조국의 강은 조국 네. 대표가 내놓은 1호 공약이 한동훈 특검법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추 장관님은 뭐 찬성 쪽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사실은 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예. 뭐 비전이나 또 책임감도 없고요. 과거를 보면 어떻게 정치할지를 아는 것인데 스스로 의혹이 있는 사건, 징계 의결서에도 다 담겨 있는 김건희 여사와 수십 회 뭐 통화도 했고 또 그 고발 사주 그 주인공이 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하고도 수백 회 카톡을 주고받고 했던 핸드폰이 핵심 증거인데 그 자체에 많은 것이 들어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핸드폰 비번을 감추고 결국 검찰 쿠데타의 흔적이 거기 담겨 있는 건데 그 뭐 단순히 한동훈의 그 자녀 문제 뭐 이런 것으로 네. 그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예. 별로 그의 그 큰 책임이 역사적 책임이 부각이 안 될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자체를 언급하기보다는 예. 바로 그 쿠데타를 해낸 이 세력 전체를 상징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그 음모와 기도 또 이런 국정 운영의 난맥상 파탄 이런 것에 대해서 직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용산 아바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바타 특검법보다는 그 바로 그 예. 쿠데타를 한 국민을 속인 대선 과정에서부터 국민을 속여온 윤석열 대통령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죠. 지금은 국민의힘 대표인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정치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쿠데타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그 머슴이다. 이렇게 보는 머슴이요? 머슴이다. 네. 쿠데타를 그러니까 관리하기 위한 머슴이다? 쿠데타를 국민으로부터 감추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실장 같은 의미지 정치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당과 관련된 현안도 좀 몇 가지 여쭐게요. 네. 민주당 공천 이제 뭐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혁신 공천 혁명 이렇게 당에서 평가합니다만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좀 파열음도 들렸던 게 사실입니다. 네네. 일각에서는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네. 네. 이번 공천은 사실은 뭐 비명 행사, 친명 행재해서 국민의 민심을 이렇게 호도하려고 국힘당이 애를 쓰지만 국힘당이야말로 찐윤 횡재국, 비윤 횡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찐윤 현역은 거의 다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을 공격을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이준석 전 그 당대표가 얘기했다시피 양두구역이란 말이죠. 친명계가 대거 살아남고 특히 대장동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다 공천받았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일부 뭐 몇 명은 또 그런 경력 때문에 뭐 또 그 경선을 돌파하는 분도 몇 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는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그 그룹들은 원외이고요. 원외에서 사실은 제대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경선 무대 자체에 오르지 못한 분들이 아주 많고요. 또 경선 무대에 올랐다 하더라도 뭐 갑자기 뭐 이현주 의원이 들어온 그 용인시 병이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현욱 그 경기도에서 올해 이재명과 함께 활동했던 아주 괜찮은 분인데 그 분은 또 그 경쟁에서 밀려나 버렸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그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버리고 또 느닷없이 돌려서 그 인지도가 높은 이현주 의원한테 패배를 한 거죠.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금천구의 조상우 변호사라 할지 이렇게 이른바 알려진 치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거 경선에서 탈락을 했죠. 그래서 이 친명이 다 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 왜곡입니다. 네, 3월 14일 목요일에 있었던 추미애 전 장관 인터뷰였습니다. 경기 하남갑에 출마를 하죠. 추미애 전 장관 설명에 의하면은 경기 하남 지역 스윙보터 지역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여기가 스윙보터 지역인가요? 예, 뭐 맞는 말이에요. 일단 최근 선거를 보면 19대 20대에서는 보수당 계열에서 됐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이죠. 그런데 지방선거는 또 국민의힘이 이겼던 지역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맞죠.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경기도가 대부분 열세기 때문에 하남이 되게 유리한 곳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분구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하남갑이 좀 더 구도심 쪽이고 하남을이 미사신도시 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하남갑이 좀 더 여당세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네. 누가 공천을 받았는지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게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대선 네. 때 수행실장했던 이용 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남을 좀 더 야당세가 강하다고 하는 곳은 이제 전 당협위원장 이창근 후보가 받았고요. 아직은 좀 이게 후보가 결정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격전지 여론조사 이런 거 나온 건 없는데 이걸 이제 보면은 좀 최근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여기가 강동구 옆이니까 사실상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성적표랑 좀 연동될 거라고 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는 뭐 아시겠지만 지난주까지는 국민의힘에 좀 굉장히 뭐 지지율도 상승세였고 좋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좀 조춤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보면은 사실상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만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 지지율이 굉장히 출렁했어요. 그래서 서울이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24, 국민의힘이 45였는데 이게 한 주 만에 민주당이 32, 국민의힘 30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10이 오르고 국민의힘이 15가 빠진 거거든요. 엄청 흔들렸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비슷하게 좀 출렁인 지역이 충청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빠진 거지를 보면 중도가 또 그만 반대로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도가 원래 29, 국민의힘이 30이었는데 반대가 됐습니다. 민주가 33, 국민의힘 24로 뒤집혔고 이제 뒤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왜 그러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그리고 도태우 후보의 막말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고요. 네네. 종합해보면 어쨌든 여당세가 있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한남갑도 굉장히 국민의힘에다 물어보면 아직은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렵다, 조심스럽다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좀 말씀해주신 거 덧붙이면은 그 하남갑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온 지역구잖아요. 네. 여기 역대 총선 결과 좀 넓게 보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완전히 스윙보터라는 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네. 16대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재보궐에서는 한나라당 계열이 2번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이 2번 이겼고 17대하고 18대 총선에서는 또 민주당 계열이 2번 이겼고 네. 그다음에 19대하고 20대 총선에서는 또 국민의힘 계열이 이겼고 그다음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제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대통령 선거 당시 지지율이에요. 네. 그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50.65% 얻었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45.9% 얻어가지고 여기 네. 4.75%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들 몰리는 지역구 보면은 대체로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율이 괜찮았던 데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최근에 궁금해가지고 국민의힘 뭐 관계자한테 물어봤던 게 딱 네. 이 지역구가 아니고 중성동 을에 되게 많이 모였었잖아요. 네, 지금 네. 논란이 되기도 하는 지역구인데 네. 여기 하태경 의원, 이해운 전 의원, 네. 그다음에 이영 전 그 장관 이렇게 네. 세 명이 몰려 있는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모였냐 그랬더니 대선 기준으로 꽤 높았다는 거예요. 뭐 10위권 안팎 정도 되는 높은 네, 수치를 네. 나타냈다라고 하고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마포갑에도 되게 많이 모였었거든요. 원래 지금 조정은 의원이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았는데 뭐 신지호 전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 한 5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그때 네. 최승재 의원도 오고 거기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강남 3구 빼고 거의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좀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네, 네. 사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은 원래는 더 좋은 지역구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스윙보터 지역이긴 한데 조금 안 좋은 지역구에 받았다. 이렇게도 내부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 개인기로 좀 돌파를 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네요. 대선 때도 이 지역이 맞아요. 국민의힘이 앞섰으니까. 추세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짚어보면은 네. 그 대선 때는 아까 4.75%윤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김은혜 전 수석이 나왔었죠. 네, 네. 그때는 8.84% 이겼습니다. 이 지역에서. 되게 차이 많이 났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남시장이 지금 또 국민의힘 소속의 이현재 시장인데 네. 여기는 무려 15.29%를 이겼거든요. 그 흐름상으로 보면 하남에서 국민의힘이 쭉 좋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당의 그쵸.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 이거랑 좀 연동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스윙보터 지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 자체 스윙보터라는 것 자체가 그때마다 바람을 타는 지역이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바람이 그때 총선 당시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거를 봐야 될 것 같고 이 지역이 또 이제 또 주목할 만한 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의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뭐 추 전 장관 여전사 뭐 추다르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또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요 대결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상징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징하게 음. 될 거고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은 반윤을 상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후보 개인기도 개인기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바람과 구도가 이 지역에 좀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당 어떤 분이 사실 이용호 의원한테 되게 좋은 걸 준 거는 맞는데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이제 경기도 60석인데 절반이 목표거든요. 아.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6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물어보니까 하남갑까지 안 되면 우리 10석도 못 건진다 이렇게 아. 보더라고요. 네네네. 여기 이제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하고도 결이 다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용호 의원은 정말로 뭐 호위무사라는 표현도 있고 그 친윤 돌격대장 역할도 했었고 네네. 그 친윤 중에 친윤 그것도 이제 검찰 세력 말고 네. 완전히 의원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니까 여기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결한다라는 거는 표현은 윤 대통령 대리인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결. 그러니까 예전에 법무부 장관일 때 검찰총장으로 좀 격돌했었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한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용호 의원이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올리느냐가 네. 좀 많이 주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비슷한 지역들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이제 경기도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가는 지지율하고 예를 들어 이용호 의원이 가져가는 지지율이 더 높다라고 하면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그 윤 대통령하고 같은 지표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윤 대통령이 어떤 정도의 이 입지냐, 그 네. 지지율이 추이가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용호 의원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경기 하나는 좀 눈에 띄는 지역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역풍 우려로 검찰개혁 등에 대해서 좀 때리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국 혁신당이 채워주고 있다. 오히려 야권의 지형이 넓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지금 두드러지긴 하거든요. 이 흐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의 모 관계자랑 이번 주 얘기하는데 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상황은 예상을 못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일반적인 민주당 내 평가는 다시 또 조국 사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고 네. 조국 사태로 돌아가게 되면은 중도층이 이탈하게 되니까 우리한테는 부담된다. 이게 조금 더 주류 의견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당 지도부 쪽, 뭐 특히 뭐 이재명 대표 쪽 인사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이게 나중에는 좀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총선 이제 직접 인접하게 되면은 가까워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양당 쪽으로 이 득표가 쭉 몰리게 되면서 네. 나머지 당들은 지지율이 좀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근데 그저께 이제 물어봤을 때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게 조국 혁신당이 이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환영을 하고 있는 거는 정권 심판론으로 이번 총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주류의 생각인데 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그 역할을 되게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뭐 공격하는 거, 뭐 특검법 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조국 혁신당이 해준다라는 게 일단 도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천 파동 때 당 내에서도 이탈이 일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 이런 게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다 이재명 대표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친문계를 좋아할 수도 있고 네, 이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갈등 때문에 정말 보기가 싫다 이러면서 이탈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을 좀 받아줬다라는 거죠. 조국 혁신당은 예를 들자면 친문계 강성 지지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원래 빠질 뻔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탈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지민비조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사실 실제로 좀 가능할 것 같다. 왜냐면은 조국 혁신당 때문에 나 투표하기 싫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조국 혁신당 찍어줘야지 하고 투표장에 가게 되면은 네. 그 유권자들이 그냥 돌아가긴 좀 그렇고 그럼 지역구는 어디 찍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네. 민주당 계열을 찍을 텐데 그럼 결국 민주당의 지역구 투표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측면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네, 나오고 네, 있어요. 네, 그냥 네. 특정 후보 이름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 관계자들 민주당 모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용해인 의원이 2번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민주당 당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군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매력을 좀 못 느끼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차라리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논란이 있는 인물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름은 훨씬 더 많이 알려진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뭐 신장식 변호사라던가 대변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조국 대표도 당장 이름이 많이 그렇죠.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차라리 저쪽으로 좀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 간의 이 후보 간의 경쟁력에서도 좀 밀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끝나지 않고 쭉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제 민주비례연합 같은 경우 이번 주에 후보를 놓고도 지금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비례대표 투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내는 메시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점을 좀 주류 쪽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하는 네. 얘기는 일단은 지금은 크게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잘 된다, 네. 그래서 의석수를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 의석수가 뭐 민주당에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의결을 할 때나 본회의에서 투표하고 이럴 때 네. 민주당의 우호 세력이지 뭐 반대 세력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잘 되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 가동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이재명 대표가 나서가지고 조국혁신당 말고 우리 찍어주세요 이런 정도로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향후에는 그런 식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네. 이제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들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좀 유지할 수 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정권 심판론을 굉장히 크게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네네. 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정권 심판론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총선 구도를 약간 바꿔놨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면서 한동훈과 윤석열 대 이재명과 조국으로 구도가 돼버렸다. 이게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난주에 뭐 조국혁신당의 그 지민비조가 뭐 되게 먹히는 컨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네. 우리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미래 원래 이제 어느 정도 당선 안정권을 지금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목표치를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작게는 한두 석, 뭐 많게는 네다섯 석 정도가 조금 마이너스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조국혁신당은 정말 좋고 국민의힘에는 마이너스가 맞는데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이게 플러스가 되겠느냐라고 다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같이 윈윈 전략이 맞았는데 궁극적으로 비례 공천이 다 끝나고 정말 본격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지민비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 민주당에서는 지민비조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네. 그걸 강하게 이제 부인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도 궁극적으로는 최소 네다섯 석 마이너스일 것이다. 그래서 3월 말이 되면은 어느 정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분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볼 때 하나 좀 더 봐야 되는 거는 네.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부분을 또 봐야 되는데 현재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기류가 좀 형성이 돼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 조국혁신당 각종 여론조사에서 좋은 지표가 나오는 거 뭐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수치들을 쭉 보면은 20대는 지지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반감으로 민주당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조국 사태 때 좀 가장 반감을 드러냈던 게 젊은 층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공정성 그게 민주당의 논란. 여파를 예. 좀 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네. 그 이제 반면에 조국혁신당이 이 비례정당은 아니지만 사실상 비례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례대표들만 후보를 낼 거니까요. 좀 유리한 측면은 이름이 굉장히 잘 도드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른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고 아니면 뭐 지금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뭐 예.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 미래 다 이렇게 국민의 미래 이렇게 이름들이 좀 다 헷갈리거든요. 비슷해요 또.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이들 신경을 쓰는 게 의석수를 현역 의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앞번호를 올려가지고 번호를 그래도 앞이라도 받자. 네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그나마 찍을 수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건데 조국혁신당은 그런 점에서는 좀 자신이 있는 거죠. 임팩트가 좀 워낙 강하다. 맞아요. 예. 그냥 조국 대표의 이름이
사실상 들어가 있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뜻으로 쓴 건 아닙니다. 실제 조국이라는 그 나라의 의미로 그쵸, 조국이라는 네. 그 표현을 쓴 건데 어쨌든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쉽고 지지자들이 그러네요. 봤을 때도 찍기가 네. 쉽기 때문에 비례정당 중에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조금 그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뭐 아주 박하게 평가를 했어요. 용산 아바타 머슴일 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김현정 앵커가 윤한 갈등도 있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이 시점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어떤지 왜냐하면 이제 그때만 해도 제2의 파동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조용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최종 공천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먼저 1월에 윤한 갈등 충돌이 있었고 네. 공천 과정에서도 별다른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당에서 계속 약속 대련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반대로 여당에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반박 논리죠. 약속 대련이 아니니까 지금 서로 조심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때 윤한 갈등 때 친윤 의원 말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이 우리 편이었다. 총선이 뭐 얼마 안 남아서 좀 화해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지금은 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혹시 충돌하거나 네. 갈등이 있으면 여당이 전멸이다. 지지층과 중도층이 다 떠난다. 이렇게 위기감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공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좀 보면은 해석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공천 과정에서 친윤이나 당의 주류 TK나 뭐 영남권이죠. 네. 여기와 좀 타협한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제 당 관계자 얘기인데 네. 사실상 친윤이 대부분 다 공천을 받았고요. 특히 약간 상징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추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특히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란이 나오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공천이 취소되긴 했는데 네. 그거를 보면 이제 또 다른 사람 얘기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뜻대로 되는 게 좀 없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면 그게 좀 잘 안 되고 결국 바깥에 친윤이나 주류 등 입김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그게 조금 먹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냐 보면은 이종섭 호주대 사건을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일각에서는 이거 계기로 윤한 갈등이 좀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이종섭 호주대 사건 자체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윤한 관계에서만 보면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이랑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가 일치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생각해보면 김건희 여사건 같은 경우에 윤한 갈등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메시지가 틀어졌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봐야 한다는 거고 네. 특히 정권 심판론이 고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총선에서 다시 재등장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한 위원장의 룸이 되게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일치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각을 세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앞으로 이 이종섭 대사건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다. 이걸 좀 봐야 한다. 뭐 이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상황도 한번 짚어보면은 뭐 결과적으로 비명 행사, 친명 횡재라는 평가가 대부분인데 추 전 장관은 친명도에도 많이 밀려났다 이제 평가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이제 대중의 평가나 언론의 평가는 이제 비명 행사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민주당 입장은 어쨌든 본격 총선 국면이 들어가면 공천 파동은 잊혀질 것이다 했는데 이 사이 또 김부겸 전 장관이 선대위원장 들어오고 약간 좀 마무리 수순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도부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김부겸 전 장관이 공동 그 상임선거 대책위원장으로 들어오던 날에 보면은 네. 고민정 최고위원도 그 최고위원 그만두겠다라고 했다가 돌아왔고요. 그날 돌아왔고 네. 그다음에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네. 여기 백의종군 하겠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요한 그 친문계 인사 3명이 동시에 그날 돌아오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이건 제가 뭐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는데 사실상 교류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복귀를 하자 이렇게 좀 마음을 네, 네. 모은 걸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좀 잠재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김부겸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 맡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당내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돌아와서 뭐 당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은 사실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파동이 있은 다음에 민주당 상황이 지금은 이제 또 최근에는 좀 기류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상황이 썩 좋지 않을 때 공천 갈등이 있을 때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친문계 인사가 돌아왔다라는 거는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걸 내가 수습하고 통합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건데
별로 안 좋은 자리에 왜 돌아왔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기다렸다가 그냥 안 그래도 공천 상황 안 좋으니까 총선 결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일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하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대표적으로 꼽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노려도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어쨌든 뭐 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긍정 평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모 관계자 그 김부겸 전 총리랑 좀 아는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좀 그런 캐릭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멀리 보면은 사실은 일일이 따져봐가지고 네. 계산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안 맞는 것도 방법이었을 텐데 그런데 좀 그런 거 좀 안 따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이어서 하자면 정봉주 전 의원도 이제 취소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그래도 좀 예전에 비해서는 빨리 대응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속도가 아주 빨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의힘하고 좀 경쟁적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됐다라고 보는 게 그림상으로는 좀 제일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제 밤 10시 30분에 그 정봉주 전 의원 최종적으로 공천 취소했다라는 공지를 당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상황을 보면은 오전에는 정우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도태우 후보도 제가 한 10시 20분 조금 넘은 시점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취소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도태우 후보 나오고 나서 보고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오전부터 기류를 보면은 도태우 후보는 어떻게 되느냐, 뭐 아니면 장해찬 후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봉주 후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얘기 좀 양쪽 취재하다 보면 들리거든요. 결국 이거는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 자체를 좀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총선 공천을 한번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그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 각 당이 책임을 지고 위기 관리 내지는 뭐 리스크 관리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 공천 국면은 끝났고 그다음에 너희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보겠어. 어떻게 잘 위기를 잘 대처하는지 한번 볼게. 이런 상황이잖아요. 결국 상대평가인데 저쪽 당에서 빠르게 친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압박을 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정봉주 후보가 이제 그만두게 된 결정타는 사실은 그 발언 논란도 있지만 그 목함질의 피해 용사 뭐 목함 그 목발을 뭐 방품으로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된 발언도 있지만 어제 그 공지문을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사과했다 그랬잖아요. 사과 못 받았다라고 당사자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더 초점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후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게 가장 결정타가 된 걸로 좀 그렇게 보이고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제 회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최고위원들 의견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단을 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기류를 쭉 체크했을 때는 어제 그제 오후 한 4-5시쯤에 당에서 하는 얘기는 일가 전에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결론이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결정을 내린 걸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도태우 건이 있었고 말씀해 주셨는데 10분 차이로 정확하게 밤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 국민의힘은 도덕성 우리가 우위에 있다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정우택 후보를 취소하고 도태우 후보를 취소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거고 그날 보면 또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메시지가 조국방지법 총선 공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 이재명 조국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공천을 취소한 거고 이번 주 정리해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주 초반에는 최고의 약제를 도태우로 꼽았고요. 주 후반에는 이종섭으로 꼽았거든요. 근데 도태우가 먼저였는데 도태우 후보 건이 이게 좀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의지가 강했다고요. 재검토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관위에서 그냥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언론은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사실 그 전날 다 취소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었는데 결국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왜 유지가 됐냐, 도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한 거냐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구 경북 TK 쪽 인사들의 발언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인데 TK 쪽에서는 수도권 고려하려다가 오히려 영남 민심이 이반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 왜 실제로 취소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비판했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인사 아니냐,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박근혜 쪽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태우 변호사가 누군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좀 이건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불러섰지만 주반부에 이제 이종섭 전 장관 이슈가 떠오르면서 이게 너무 각이 서버린 거예요. 네네. 수도권 후보들이 이제 난리가 났었고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네네. 갑자기 공천이 취소된 거고. 그래서 이제 해석을 보면 이종섭 장관 이슈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도태우 후보를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 네. 혹은 그 다음 날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 호남 지역을 갔기 그쵸. 때문에 네. 그게 시기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또 해볼게요. 주말 뉴스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해훈 전 의원 3월 13일 수요일 인터뷰인데요. 그 경선 결과 나온 뒤에요.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하태경 의원이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결과를 납득하기가 어렵다. 왜냐? 3인이 결혼 1차 투표 때 득표율이 하태경 46.01%, 이해훈 29.71%, 이영 25.95%였는데 불과 이틀 만에 치러진 2인 결선 투표 때는 하태경 50.87, 반면에 이해훈 49.13. 거기에 가산점이 5% 붙었죠. 그래가지고 이해훈 의원이 이제 이기는 걸로 됐다. 아니 어떻게 이틀 만에 이해훈 의원은 거의 20%포인트가 오를 수 있느냐.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가 그걸 좀 더 배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너무나 당연한 게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자명한 게 왜 눈에 안 보이실까? 그 어떤 말씀? 왜냐하면 이제 하태경 의원은 늘 대통령을 공격하시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가 가기가 어려운 후보예요. 근데 이영 후보는 대통령 초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을 했고, 그리고 캠페인을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내려보낸 사람이란 캠페인을 2달 동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하는 우리층 유권자들이 이영 후보를 지지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본선 투표가 아니고 경선이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를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당원 20%, 예. 그리고 국민 80%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국민은 전체 국민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지하는 국힘 지지자와 중도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히면 빠지죠. 다 빼죠. 예. 그러면 결국 누구냐면 국힘 지지자 위주의 경선이에요. 그럼 국힘 지지자 위주면은 다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 위주의 경선이기 때문에 이영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하태경 후보를 찍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영 후보와 이해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다 표를 합하면 하태경 후보 지지자보다 10%가 넘게 10% 정도가 더 높잖아요. 예, 그 더하면 산술적으로. 그럼 당연히 그 두 후보 지지자를 합하면 하태경 후보보다 10%가 높은데 어떻게 그 생각을 못 하셨을까? 근데 이제 이 어제 하태경 의원 기자회견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당원 20%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 80% 부분에서 대단한 이틀 동안 대단한 사태 변경이 있었던 거나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조직이 움직이지 않은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영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성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그대로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하태경 의원 측에서 응답자들의 음성 파일을 포함한 원데이터, 러데이터를 달라고 당에 요청한 상태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공관위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아니 그건 뭐 당이 판단할 일이죠. 뭐 당에서 당이 판단하겠죠. 하라고 뭐. 하면은 오케이. 그 제가 오케이 말고 할 건 아니죠. 근데 솔직히 저는 예. 제 마음은 책임 당원들 1차 투표에서 하태경 의원이 거의 절반 가까운 그 지지를 얻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저는 그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윤희숙 후보가 바로 옆 중성동 갑 후보입니다. 네. 두 분의 이력이 매우 비슷해요. 네. 뭐 여성이란 점도 그렇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경제학 박사, KDI 근무 이력, 서초 갑 의원 지낸 이력까지 지금 비슷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서로 공조할 부분도 많고, 특히 이제 선거구가 보면은 지금 이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지역이 상당히 이제 그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구와 성동이 갑을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행정 체계가 같이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그 지역구 현안들이 있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성준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이고 후보자가 됐습니다. 뭐
이분이 이제 워낙 현역 의원으로서 탄탄하게 또 지역을 다져왔기 때문에 이 좀 밀리는 거 아니야? 갑자기 온 분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역에 다니면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요. 어. 지역을 별로 다니실 것 같지는 않아요. 중앙 정치에 많이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현안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지역 예산을 따오신 거나 지역 현안 관련한 법안 발의하신 걸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는 서울 음. 수도권 대패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여기 중구 성동구를 저희가 졌던 지역이죠. 예. 그래서 녹록지 않은 지역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호소하고 싶은 것은 중구 성동구리 지역 현안이 상당히 경제 현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가장 많은 최대 다수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현안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라고 보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네. 이 분야는 또 보면 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이게 워낙 너무 단계가 많고 규정, 기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까 안 해본 분이 하기에는 배우다가 4년 다 간다. 5.18의 북한 개입설 여부도 진상규명할 때 한번 뭐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 외에도 일베 글을 뭐 링크한 거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계속 드러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심각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재검토해보자라고 했는데 공간위에서는 사과를 다시 한번 하고 그냥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모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뭐 정치적인 고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적인 고려요. 네, 왜냐하면 이제 노태우 변호사가 어쨌든 간에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예. 고려를 해야 될 사안도 있었을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거죠. 뭐 국정농단. 그런 것도 예.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변호사가 또 굉장히 진정성을 담아서 또 사과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 하지만 자기가 저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뼈저린 사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받아줄 만도 하다. 그렇게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약간 수도권 민심에 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겠어요. 수도권 후보시니까 제가 여쭙습니다. 그분은 대구 후보기 때문에 그분한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수도권 음. 민심에는 좀 영향 없겠어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또 뼈저린 사과를 하는 부분은 그렇기도 하고 또 공간이가 거기다 대고 아주 진짜 통절한 반성을 한다. 네. 그런데 네. 다시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이 재발되면 그때는 가차없이 그냥 엄격하게 그때는 컷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면은 넘어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곳이죠. 중구 성동을 여기에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이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된 건데요. 여기에는 하태경 의원, 이영전 의원, 이해운 전 의원 맞붙은 곳입니다. 이해운 전 의원 최종 후보로 결정됐는데 그 하태경 의원 쪽에서는 경선 결과와 관련이 좀 이상하다. 1차 때는 하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2차 때 갑자기 이 전 의원이 20%포인트 오를 수 있느냐 여론조작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인데 이 결과나 아니면 뭐 하태경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내부 반응은 실제 어때요? 일단 당 좀 핵심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네. 좀 단호합니다.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더 크고요. 네. 데이터를 확인해봤더니 문제가 없었다는 거고 이제 서울시 선관위 조사 같은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것도 당장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굳이 따지면 좀 비슷한 케이스가 경북 안동 예천에서도 안동시 선관위가 조사를 하는 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형동 의원이 됐는데 여기에 유사선거사무소 개설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그것도 우리가 뒤집을 기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이 당 관계자 말이 이제 그날 이해운 전 의원이 했던 메시지를 되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차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높게 나온 게 맞는데 네. 2차에서 자기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영전 장관 표가 다 이해운 의원한테 간 것 같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막말이나 도덕성 논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될 리가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네. 아주 이제 작은 여지가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정우택 의원, 뭐 도태우 후보 다 줄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분명히 기류가 달랐어요.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절대 안 돼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약간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 핵심 관계자는 굉장히 단호하고 뒤집히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혹시 덧붙이면? 네, 지금 근데 이제 어제도 보니까 뭐 선관위에서 뭐 관계자들 또 6명을 고발하고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
일단은 지금 정당들이 흐름을 보면은 네. 1차적으로는 기본 틀을 잘 흔들고 싶어 하진 않아요. 아, 뭐 예를 들어서 네네네. 정봉주 후보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민주당에서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지난 9일에는 문제 없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이견이라던가 아니면 추가 보도 네. 뭐 이제 그런 뭐 회유했다라는 정황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공천 취소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태경 의원 사례도 이제 저도 뭐 기류를 들어보면 이게 시스템 공천 자체를 좀 흔드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은 이제 네. 번복을 안 할 거다 이런 기류긴 한데 만약에 일단 선관위의 그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혹시라도 나온다라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번복될 가능성은 조금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중성동 의리지만 지금 이번 주 기류가 바뀐 게 수도권에서 이제 수도권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위험하다,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심판론이 좀 다시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건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건이 좀 앞으로 좀 상당한 좀 파장을 불러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분위기는 네, 어때요? 맞습니다. 지금 뭐 민심이나 당정 관계 이런 게 다음 주에 이제 굉장히 이종섭 전 장관의 이제 호주대사 임명권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네. 일단 국민의힘의 아까 이제 최고 악재가 이종섭, 도태우 두 건이라고 했는데 일단 도태우 건은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이종섭 건은 사실 대통령실이 굉장히 좀 강경한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의 좀 반박이 더 사건을 키운 게 아니냐라고 당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대통령실의 설명을 요약을 해보면 공수처와 야당과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다. 막 이런 취지예요. 네. 근데 여당의 주류도 뭐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 그냥 일반 당직자한테 물어보니까 아 이거 굉장히 자기는 크게 본다. 큰일 났다. 이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수 사건처럼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첫 대응이 정치 공작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후보들 전화를 돌려보면은 신인들 같은 경우에 원외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있고 좀 이름 알만한 분들은 되게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당정이 신중히 검토해 달라라고 했지만 저희가 사석에서도 통화를 해보면 막 이름은 쓰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화를 내고 막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고요. 네네. 뭐 진짜 심하게 말하는 분은 이종섭 때문에 우리 총선 지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이냐를 네. 생각해 보면 복합적인데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총선에 전면에 등장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구도가 바뀌었고 뭐 민생 토론회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경제고 정책이니까 사실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정치적 이슈로 다시 대두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민심에 좀 악영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최상병 건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에 사실 대통령이랑 당 지지율 굉장히 하락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인화성이 좀 강한 이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자녀를 군대에 그쵸. 보낸 부모들, 네. 5060 측에 악영향을 첫 번째로 미치고요. 그리고 20대 청년 세대도 이게 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굉장히 단호한 분위기인데 조금 그래도 일각에서 약간 서울에 나가는 후보들은 이게 번복이 안 되면 일단 입국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네. 근데 뭐 소수 이제 당 주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일주일짜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김건희 여사 이슈와는 다르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종섭 뭐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도 아니고 측근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중도층에서는 크게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소수 시각도 있긴 합니다. 네네. 큰 틀을 하나 볼 수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아까 이 총선 국면이 처음에 이제 공천 국면이 있었고 1단계가 그래서 이제 얼마나 뭐 혁신적으로 하느냐 혹은 뭐 얼마나 갈등 조절을 잘하느냐 이게 1단계로 갔던 거고 네. 그다음에 2단계가 이제 그 후폭풍으로 위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아니면 후보들이 실제로 공천이 잘 됐느냐. 왜냐면 이제 문제 있는 후보들을 했다라고 하면은 개별 검증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고 뭐 취소도 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이제 다음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다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정권 심판론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의힘에도 사실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위기관리 대응인데 네. 그건 굉장히 수비적인 이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잘 대처하고 이런 수준인데 결국 나머지는 이제 여당 프리미엄, 그러니까 정책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굴러가느냐인데 네.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당 입장에서 좀 공격적인 이슈는 의대 정원 확대. 그러니까 이거는 잘 처리를 하면은 우리가 득점을 해가지고
플러스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의 이제 뭐 이런 호주 가는 이런 문제들 지금 논란이 되는 이런 문제들은 마이너스형 네. 문제죠. 그러니까 위기가 터져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대통령실 중심으로 다시 돼 그러네요.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잘하면은 잘 위기 대처해주면 좀 마이너스 줄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의대 정원 문제는 잘해주면 플러스로 득표를 가져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엔 다시 이제 대통령실 문제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요걸 좀 큰 틀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전에 이게 총선은 당 지지율이 끌고 갈 것이냐, 대통령 지지율이 끌고 갈 것이냐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과 연계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이슈가 나오게 네.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뭐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여당이 할 만한 건 좀 다 한 것 같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효과라고 해가지고 한동훈 네. 위원장이 좀 새롭게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했던 효과도 사실 여기까지다라는 이런 평가들 내부 평가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공동선대위원장들도 많이 안 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안철수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실하고 조금 속도 조절해야 된다. 네, 대통령실 네. 아주 강경한 입장인데 안철수 위원장 좀 다른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네.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이 이종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뭐 깔끔하게 뭐 처리되지 않은 것 네.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못하는 얘기를 대신해주는 공동선대위원장들을 배치를 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이제 당에서 일종의 디커플링 전략을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대통령실의 용산의 네. 영향이 또 그만큼 강하다는 거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또 커플링되는 그런 현상도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으면서 진짜 이제 여야의 선거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요 상황들 또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